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치료비로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가면 안 되겠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고생할 필요 없잖아. 병원에서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최은혜는 시댁 가족들의 냉혹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4년간 헌신했던 시댁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은혜.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은혜는 3년 후 5천억 재벌 회장으로 변신해 시댁 앞에 나타나는데 과연 은혜의 복수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시어머니 김영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최은혜는 화장실 문 뒤에서 몸을 떨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로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가면 안 되겠어? 시누이 김혜진의 차가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췌장암 3기, 생존 기간 6개월. 의사의 침통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남편 김태연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급히 변기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나갈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은혜가 들을까봐 걱정돼요.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으면 어때? 어차피 6개월이면 끝이잖아. 영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했지? 태연이 물었습니다. 2억이야. 집 대출도 정리하고 내 사업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 영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뭔 치료야? 돈만 버리는 거지. 영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3기면 희망이 없다며? 의사도 그랬잖아.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의 한의원 일까지 도왔습니다. 혜진의 아이들 돌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장난이 아닐 텐데. 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영옥이 제안했습니다. 집에서요? 혜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병원에서 고생하지 말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영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혜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한테 뭐라고 말하지? 태연이 물었습니다.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 있어? 그냥 많이 아프니까 집에서 쉬라고 하면 되지.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은혜 언니도 눈치챌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착하다고? 영옥이 비웃었습니다. 4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은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시댁의 원망이 컸습니다. 엄마, 그래도 은혜 언니가 우리 가족 위해 많이 했잖아요. 혜진이 변호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집 왔으면 시댁을 위해야지. 영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야 앉아. 영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들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췌장암이래요. 3기고 6개월 정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영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태연이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권하시던데. 은혜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영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엄청 힘들다며? 네,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영옥이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은혜는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조금이라도 더. 은혜가 말하려 했습니다. 은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무리한 치료로 고생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은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뭘 생각해? 영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으면 이미 답은 나온 거잖아. 어머니. 은혜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영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는 게 해결되는 거야?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충격받은 것 같네. 태연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좋아하겠어?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돌봐줘야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려야지. 영옥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홀로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혜는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를 마쳤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 영옥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네. 영옥이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몸이 좀. 은혜가 사과했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이니까 무리하지 마. 영옥이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은혜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먹을 수 있어? 영옥이 물었습니다. 조금씩은요. 은혜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먹어. 영옥이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의원에서 가져온 한약이야. 몸에 좋을 거야. 은혜는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퍼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은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태연이 퇴근했습니다. 은혜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어때? 태연이 물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태연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예약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태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치료 계획을 세워야죠. 은혜가 설명했습니다. 은혜야, 그건. 태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영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해? 영옥이 물었습니다. 병원 이야기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영옥이 은혜 옆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나 오늘 다른 의사한테도 물어봤거든. 어떤 의사요? 은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의원 근처 종합병원 원장님. 영옥이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전문이야. 그래서요? 은혜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영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기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래.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라리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영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약이나 건강식품으로 말이야. 그럼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영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야. 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병원 의사는 항암 치료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뭘 더 알아봐? 영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들 말이 다 똑같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은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은혜야, 현실을 받아들여.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리한 치료로 고생하지 말고. 그때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혜진이 인사했습니다. 괜찮아.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언니, 치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망설였습니다. 항암 치료 말고 자연 치료로 하기로 했어. 영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동조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은혜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치료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영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방해 줄게. 하지만 혹시라도. 은혜가 말하려 했습니다. 혹시는 무슨 혹시야? 영옥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 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췌장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치료비 부담, 가족의 고통. 은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이 새로운 한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특별히 구한 거야. 영옥이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귀한 약재로 만든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은혜가 받았습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먹어야 해. 영옥이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약을 달여 마시니 더욱 쓴맛이 났습니다. 은혜는 인상을 찌푸리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피곤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한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영옥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 은혜는 의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영옥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더 독한 걸로 주세요. 영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놀란 은혜는 급히 태연을 깨웠습니다. 여보, 피가 나와요. 은혜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어요. 은혜가 설명했습니다. 태연은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변기에 핏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 태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영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니? 영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피를 토했어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영옥이 별일 아닌 듯 반응했습니다. 한약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독소가 빠지는 거야.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더 보자. 은혜는 불안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후 은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체중이 5kg나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준 한약을 마셨습니다. 은혜야, 약 먹었어? 영옥이 확인했습니다. 네, 방금 마셨어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꾸준히 먹어야 해. 영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약을 마신 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은혜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뱃속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아파요. 은혜가 신음했습니다. 어디가 아파? 영옥이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은혜가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한약 반응이겠지. 영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참아봐. 하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은혜는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영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영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독약이라도 줬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은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줄 모르네. 영옥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밤낮 없이 약 지어주는데. 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영옥이 약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독한 걸로 주세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텐데요. 상대방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영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 은혜가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영옥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한약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왜? 영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먹어야 하는 거야.
영옥이 강요했습니다. 정말 못 먹겠어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영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은혜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놀랐습니다. 은혜 아니니? 친정 어머니 최순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때문에 왔지. 순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무슨 연락이요? 은혜가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한약 안 먹는다며? 순덕이 꾸짖는 듯 말했습니다. 은혜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은혜야, 시어머니 말 잘 들어야지. 순덕이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 몸이 이상해요. 은혜가 호소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순덕이 믿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은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순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약 지어주시는데. 은혜는 친정 어머니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순덕이 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2명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은혜는 한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다 마셔. 영옥이 감시하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울면서 한약을 다 마셨습니다. 30분 후 예상했던 대로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아, 아파요. 은혜가 신음했습니다. 약이 듣고 있는 거야. 영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혜의 몸에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은혜야! 태연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영옥은 당황한 기색 없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은혜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무슨 약 드셨나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약이요. 영옥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재들이요. 영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성분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강조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영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독성이요? 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기적처럼 한 노부인이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윤정희였습니다. 실례지만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정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의사가 되물었습니다. 정희의료재단 이사장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사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정희의료재단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환자가 독성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독성 중독이요? 정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정희는 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제가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의료재단 VIP 병동으로 이송된 은혜는 3일간 생사를 오갔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은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담당의가 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약 때문에 이런 중독 증상이 나타날 리 없는데 어떤 한약인지 확인해 봤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족들이 정확한 성분을 말해주지 않아서요. 담당이가 난감해했습니다. 정희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40년간 의료계에서 일하며 쌓은 직감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보여주세요. 정희가 요청했습니다. 검사지를 본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자연 중독이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담당이가 놀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을 투여한 것 같습니다.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담당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은혜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은혜는 낯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정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은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정희의료재단입니다.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요. 은혜가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이 병원 이사장이에요. 정희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은혜가 의아해했습니다. 당신을 구하려고요.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구하다니요? 은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시댁에서 독을 먹였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은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약이 아니라 독성 물질이었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계속 먹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겠죠.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찍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은혜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마세요. 정희가 위로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이요? 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은혜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실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국이요? 은혜가 놀랐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병원이 있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요? 은혜가 되물었습니다. 얼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정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은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복수하려면 그래야 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요? 은혜가 놀랐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갚아줘야죠. 정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가 망설였습니다. 제 딸도 당신처럼 시댁 때문에 죽었어요. 정희가 고백했습니다. 딸분이요? 은혜가 놀랐습니다. 15년 전이에요. 정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에서 독을 먹여 죽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복수하지 못했죠. 은혜는 정희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희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 못한 복수를 당신이 해주세요. 은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시댁에 대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은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당신은 죽은 것으로 처리할 거예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죠. 3년이요? 은혜가 놀랐습니다. 네,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성형수술, 교육, 훈련.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은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정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의학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독성 중독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통보됐습니다. 시댁에서는 급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관 속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정희 메디컬 센터에 도착한 은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얼굴의 모든 부분을 바꿨습니다. 코, 눈, 턱선, 심지어 목소리까지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거울을 본 은혜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은 윤채린이에요. 정희가 새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채린. 은혜가 새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성을 따온 거예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정희의 양녀가 된 채린은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회계학, 법학, 경제학.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개인 교습을 해줬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희가 가르쳤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완벽한 계획과 치밀한 실행.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요. 힘이요? 채린이 되물었습니다. 돈이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채린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동시에 스탠포드에서 법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됐네요. 정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죠? 채린이 물었습니다. 곧이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채린이 궁금해했습니다. 윤그룹 전체를 당신에게 물려줄 거예요. 정희가 발표했습니다. 네. 채린이 놀랐습니다. 5천억 규모의 기업이에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회장이 되는 거죠. 채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비참한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채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3년 후 김포공항에 내린 채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고용한 비서 박상호가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채린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벤츠에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먼저 타겟 정보부터 확인하죠. 채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연의 회사 상황이 좋지 않네요. 상호가 보고했습니다. 부채가 30억에 달합니다. 예상대로군요. 채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옥의 한의원도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진 남편의 사업도 어렵고요. 상호가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절망할 때 나타나는 거죠. 며칠 후 태연의 회사에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윤그룹에서 투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윤그룹? 태연이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이? 네, 맞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태연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윤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인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만나자고 했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윤그룹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윤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30층 건물의 위용에 압도됐습니다. 김태연 대표님 맞으시죠? 접수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연이 긴장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태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그룹 회장 윤채린입니다. 채린이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연은 채린의 아름다움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이런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채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채린은 태연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채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요. 태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채가 30억이죠? 채린이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태연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태연이 물어보려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기본 조사는 해야죠. 채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채린이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요.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태연이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우선 경영권을 일부 넘겨받고 싶어요. 채린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권이요?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51%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채린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를 잃는 거 아닌가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잃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채린이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파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태연이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채린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다른 투자처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채린이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네. 태연이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사업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걸 물어봐서요. 채린이 사과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었는데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채린이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태연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이었어요. 태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채린이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태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채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 만나세요. 채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윤그룹에서 투자하겠다고. 영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윤채린이라는 젊은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조건은 뭐래? 혜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영권을 51% 넘겨달라고 해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회사를 뺏기는 거 아니야? 영옥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혜진이 물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영옥과 혜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영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영옥이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그 젊은 회장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연은 채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채린이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죠? 태연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까요? 채린이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태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채린이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요? 태연이 놀랐습니다. 네, 앞으로 파트너가 될 텐데 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채린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네요. 태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뵙죠. 채린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채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채린과 태연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채린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태연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해요. 채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태연은 점점 채린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유머러스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정말 멋지시네요. 태연이 감탄했습니다. 김 대표님도 힘든 시기를 잘 버텨오셨잖아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특히 부인분을 잃으신 후에요. 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태연이 고백했습니다. 은혜가 아팠을 때 제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아프셨던 건가요? 채린이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채린이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은혜가 한약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아파했어요. 한약이요? 채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셨거든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때마다 은혜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채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동정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이 정성껏 돌봐주셨으니까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좋은 가족이시네요.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채린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 가족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옥의 한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상호 전무 김영옥 한의원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상호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채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허위 광고, 그리고 독성 약제 사용 의혹까지 있습니다.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독성 약제요? 채린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네, 3년 전에 특정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제를 처방한 기록이 있어요. 상호가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채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옥이 자신에게 독을 먹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채린이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옥의 한의원에 보건복지부 감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옥 원장님이시죠? 감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영옥이 당황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공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요? 영옥이 놀랐습니다. 네, 무면허 의료 행위와 독성 약제 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은혜에게 먹인 독성 약제가 떠올랐습니다. 감사는 3일간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영옥 원장, 의료면허 정지 6개월 처분입니다. 감사관이 통보했습니다. 6개월이요? 영옥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독성 약제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한의원이 문을 닫으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한편 혜진 남편의 사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대건설 원자재 공급 중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상호가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채린이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급히 채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혜진이 애걸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채린이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채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혜진이 부탁했습니다. 글쎄요. 채린이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사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서요. 제발이요. 혜진이 거의 울먹였습니다.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채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채린은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혜진이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채린이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그럼 혜진이 절망했습니다. 죄송해요. 채린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혜진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위약금 20억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연이 채린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회장님, 시간 되실 때 영화라도 보실까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화요? 채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채린이 동의했습니다. 정말요? 태연이 기뻐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요. 채린이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이죠. 태연이 아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후 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와 태연이 말하려 했습니다. 뭘요? 채린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태연이 말을 삼켰습니다. 그때 채린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부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태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거나. 채린이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태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더 아파했어요. 정말요? 채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특별히 지어준 한약이었는데.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약재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채린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만 아시죠? 그러시군요. 채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채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한약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옥이 채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영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문을 닫으면 저는. 영옥이 울었습니다. 그건 원장님 자업자득 아닌가요? 채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요? 영옥이 당황했습니다. 독성 약재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채린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건. 영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3년 전에 특정 환자에게 말이에요. 채린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채린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옥이 발뺌했습니다. 정말요? 채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어요. 영옥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에 협조하시면 되겠네요. 채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채린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시댁 가족들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옥의 한 의원은 폐업했고 혜진 남편은 파산했습니다. 태연의 회사도 채린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태연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영옥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태연, 혜진, 그리고 뜻밖에도 채린까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도 오셨네요. 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혜진은 채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무너진 것이 채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영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아. 영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태연이 영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은혜에게. 미안하다. 영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요? 태연이 놀랐습니다. 그때 채린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세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와주셨네요. 영옥이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린이 인사했습니다. 영옥은 채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영옥이 말하려 했습니다. 네. 채린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영옥이 채린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작은 반지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그 목걸이.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요? 채린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반지는 3년 전 은혜가 끼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설마. 영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설마예요? 채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 은혜야?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연과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저 목걸이. 은혜 결혼 반지야. 영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채린에게 집중됐습니다. 맞습니다. 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태연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최은혜입니다. 채린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태연이 믿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죽었어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태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이야.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채린이 목걸이를 벗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 결혼 반지. 태연은 그 반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자신이 직접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은혜. 정말 은혜야?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최은혜입니다. 채린이 확인해줬습니다. 3년 전 당신들이 독을 먹여 죽이려 했던 그 며느리. 영옥이 모니터에 연결된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영옥이 신음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채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럼 윤그룹 회장이라는 것도. 태연이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재벌이 됐습니다. 어떻게?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윤정희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채린이 설명했습니다. 딸처럼 키워주시며 모든 걸 물려주셨죠. 그럼 우리한테. 태연이 말하려 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왔습니다. 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라니. 태연이 절망했습니다. 당연하죠.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 나는 몰랐어.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채린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한약을 먹이는 걸 보고도 몰랐다고요? 그건. 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하는 걸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채린이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미안해.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밀어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혜진이 변명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죠. 영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미안하다. 영옥이 사과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채린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영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왜 안 미안했어요? 채린이 따졌습니다. 저를 죽이려 할 때는요? 그건. 영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2억 때문이었죠? 채린이 정확히 맞췄습니다. 영옥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채린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자 혜진이 채린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혜진이 애걸했습니다. 뭘요? 채린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그만해주세요. 혜진이 부탁했습니다. 안 돼요. 채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망했잖아요. 혜진이 울었습니다. 저도 다 잃었어요.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건강도 아이도 모든 걸 잃었죠. 아이요? 태연이 놀랐습니다. 네, 임신해 있었어요. 채린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3개월이었죠. 뭐라고? 태연이 경악했습니다. 혜진이 저를 밀었을 때 유산했어요. 채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이까지. 혜진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제 아이를 죽인 거예요.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당신들은 제가 빨리 죽기만 바랐잖아요.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3년간 준비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채린은 경찰서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년간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게 모든 증거입니다. 채린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형사가 놀랐습니다. 3년간 준비했거든요. 채린이 설명했습니다. 독성 약제 처방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 영옥과 혜진이 체포됐습니다. 김영옥 씨 살인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제발. 영옥이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혜진 씨도 상해치사 및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혜진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언니, 미안해. 혜진이 채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김영옥은 며느리에게 독성 약제를 투여해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피고인 김혜진은 임신한 여성을 폭행해 유산시킨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계속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혜진은 울면서 채린을 바라봤지만 채린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태연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 후 태연이 채린을 찾아왔습니다. 은혜야. 아니, 채린 씨. 태연이 어색하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태연이 간청했습니다. 용서요? 채린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태연이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채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끝인 거야? 태연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작에 끝났어요. 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요. 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린도 복수를 마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3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진정한 삶을 시작하세요. 미움에 갇혀 사는 것은 또 다른 감옥이에요. 채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로요. 먼저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과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재단입니다. 채린이 첫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시댁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3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채린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정말요? 여성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채린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채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복수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1년 후 재단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감사 인사가 많이 왔어요. 직원이 편지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채린이 만족해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희망재단과 협력하고 싶어서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채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채린이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와 채린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채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준호가 동정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채린에게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좋아해요. 준호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채린은 당황했습니다. 복수 이후 처음 받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채린이 망설였습니다. 답장 서두르지 마세요. 준호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채린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정희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움에 갇혀 사는 것은 또 다른 감옥이에요. 며칠 후 채린은 준호에게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채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좋아해요. 채린이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채린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연하죠.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객들이 축하했습니다. 감사해요. 채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채린은 정희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졌어요. 채린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어요. 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희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채린이 약속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채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년 후 채린과 준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뭘로 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희망이 어때요? 채린이 제안했습니다. 좋네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희망이를 안고 있는 채린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체리는 태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민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체린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지지했습니다. 체린은 익명으로 태연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도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5년 후 희망재단은 전국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체리는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체린이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어요. 체린이 계속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들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체린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희망은 있어요. 정말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체린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체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던 그날, 시댁의 냉혹한 말들, 죽음의 문턱에서의 절망.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요. 체린이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체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현재의 행복도. 준호가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체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체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